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입니다. 말처럼 사람도 살이 찌는 계절인데요. 가을엔 일토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이 체내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국에서 전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뚱뚱하다는 조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이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까지는 전국 평균이거나 그 이하였지만 2022년부터 평균을 웃돌더니 지난해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3년 만입니다. 비만율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이 아닌 연령이나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비만율이 높습니다. 덴마크, 헝가리, 미국, 전 세계 40개가 넘는 나라에서 비만세, 그러니까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세금을 더 매기고 있고요. 최근엔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또한 보험이 되지 않아 정작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비만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결국은 지갑이 뚱뚱해야 비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관리에도 이렇게 돈이 필요한 요즘 전남 지역 비만율 1위라는 조사 결과를 좀 받아들고 보니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비만 정책도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이작가야, 이슈책, YMCA 토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4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에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 시작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이 작가님, 이선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바쁘게 또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 작가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석유화학 업종에서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고용회복 프로젝트가 시행 중입니다. 예. 최근에 전라남도가 2차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지난 여름이었죠. 8월 1일에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땡볕에 그 현장 접수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몰렸고 정말 그 한더위에 뭐 거의 6시간 가까이 기다렸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그때 그 사업 똑같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1차 신청 당시에는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접수로 진행이 되면서 한꺼번에 사람이 몰렸고요. 고용회복 프로젝트가 두 가지 사업이에요. 예. 석유화학업계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 사업, 줄여서 새출발 사업이라고 할게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네,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통신비와 월세 등 안정장려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자 안심 패키지, 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지금 2차로 추가 접수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입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 1차에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현장 지원 때문에 어려웠다는 점 외에도 기준을 맞추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실직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차 신청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수산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8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돼서 실직된 상태로 밝힌 이분이 1차 근로자 안심 패키지 신청 때 새벽 5시부터 줄을 섰다 그래요. 5시간 줄을 섰다는데 이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 실직한 상태라서 부적격 처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 주장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당시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안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전혀 받지를 못했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는 8월 1일에 신청을 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본인이 실직 처리가 된 8월 30일 이전에 분명 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못 받게 된 거다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리를 빨리 해줬었더라면 실직되기 전인 상태였을 거고 그렇게 됐다면 지원금을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주장인데요.
왜 이분은 지급일까지 실직 상태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직 상태여야 한다라는 자격 요건을 인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요. 이게 안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예, 우선 관련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공고가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네. 여수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해봤더니 1차 공고 당시에요. 7월 14일에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의 자격 요건이 공고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공고를 한 이전부터 신청을 한 8월 1일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예. 신청일 현재까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7월 21일에 수정 공고가 한 번 더 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가 된다. 이런 항목이 추가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급일까지인지 신청일까지인지 이게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지급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한다 하는 안내가 그 당시 1차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신청일 현재까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신 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자격 요건이 불명확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랬군요. 네. 자, 지금은 2차로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접수가. 네, 문자로 지금 선착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로 적격 통지를 받은 분에 한해서 21일까지 여수상공회의소로 서류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지금 입장을 들어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는 인건비, 홍보비 같은 운영비 예산을 전부 지원금으로 전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수산단의 고용위기에 조금 더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여수산단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절실함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보여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못 받는 이런 상황에서 실망도 비판도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 정확한 지원 요건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사업 때는 이런 부작용이 더 좀 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어제가 수능 날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거리에 보시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현수막이 내붙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요? 보니까 뭐 응원한다, 삼촌이 응원한다. 너의 시험 점수, 너 합격하라, 뭐 이런 얘기들. 합격. 이거 네. 정치인들이 단 거예요? 지역 정치인들이 단 겁니다. 수능 응원을 핑계로 현수막을 달았는데요.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 교차로, 학교 앞에 그 스쿨존까지 정치인들의 현수막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네, 이때다 싶어서 또 느끼기에는 이제 수능을 뭐 핑계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추석처럼 마치 이때다 막 여러 명들이 다 여러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너도 나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을 핑계로요. 예. 네. 뭐 누구누구 삼촌 이렇게 또 지칭하신 분도 계셨어요. 정치인을 진짜 보고 삼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촌이라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붙여놓은 현수막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라는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에다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이 현수막 이제는 지정 개첨대에서만 게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분별한 길거리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 지시했습니다. 네, 정당에서 걸어서 그 철거를 못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정당 그 현수막 게시를 막을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예, 그동안 5개 광고물법 개정으로 길거리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장소 구애를 받지도 않고 여기저기 게시가 되곤 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법 개정까지 지시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들 사라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회도 어떻게 움직여 줄 건지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뉴스 이 작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추운 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연탄 수급 문제 체크해봤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네. 주까지는 그렇다 쳐도 다음 주 되면 본격 겨울 날씨가 되더라고요. 드디어 오나요, 겨울이요? 기온이 한 뚝 떨어져서 최고 기온이 한 10도 내외로 그칠 네. 것으로 지금 예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11월 말 12월 되면 이제 난방비 걱정할 때가 되는데 지역에서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는 그 에너지 취약계층의 걱정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올해 연탄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요. 네, 전년보다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지역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곳보다 한 100원, 200원, 300원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한 장당. 네, 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일단 지금 전남과 이 광주 지역에 소비되는 연탄의 상당수를 수급하던 지역의 유일한 연탄 공장인 이 광주의 남선 연탄이 지난해 4월 문을 닫으면서 이 지역 취약계층의 계절 난방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연탄을 사기 위해서 전북 전주나 경북 경주에서 연탄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예. 이 업체 판매상은 운송비를 인해서 수지 탓에 맞지 않고 소비자들은 그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연탄은 지금 뭐 전북 전주, 경북 경주에서 네.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 네, 지금 현재 여수, 순천, 광양으로 오는 모든 연탄은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전남 지역 모든 네, 광주를 맞습니다. 포함해서 싹 네, 다. 예. 네. 점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탄불에 의지해서 추위를 녹이는 가구들 좀 있긴 할 텐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 이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조사한 2025년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올해 전남은 2,577가구가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요, 전남은 기초수급자 가구가 649가구, 이 차상위 가구가 185가구, 소외 계층이 1,352가구 등 84%가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예. 한국광해공업공단에서 실시한 연탄 쿠폰이 있는데요. 연탄 쿠폰이요. 네, 이 올해 여수 관내에서 연탄 쿠폰을 신청한 가구가 112가구입니다. 예.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가구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에만 2,500여 가구가 네. 연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공장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연탄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연탄 가격 상승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탄 가격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올해도 장당 900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원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같은 경우 가장 가까워서 1,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네. 네, 이 원가가 오르고 거리가 멀어 있는 전주나 경주에서 오는 이 연탄 공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더 붙게 되는 건데요. 예. 여수 순천 경우에는 장당 1,200원에서 많게는 1,4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당 가격이에요. 네. 네. 보통 하루에 몇 장 정도 쓰실까요? 연탄을? 넉넉하게 쓰면 6장 정도 쓴다고 해요. 6장 정도. 네. 계산하면 한 달에 180장이 쓰이는 건데 이것도 정말 최소한의 네, 헬스 6장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집을 오늘 아침 다녀왔거든요. 예. 겨울을 준비하듯 그 주택 마당에 정말 이 한켠에 연탄이 한 400장 정도 쌓여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400장 정도로 한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예. 이 집에는 노부부만 살고 있는데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서 안방 정도만 두 분이 자는 그 공간만 좀 따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있어 좀 아껴서 쓴다고 합니다. 예.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기 연탄 가격이 오르는 만큼 또 걱정도 많이 커진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던. 작년에도 1,300원 있으니까 무진장 많이 올라고. 그전에 한 몇 년, 4, 5년 전에 600원 쓰겠어. 그 600원 쓰고 저기다 갖다 주면 800원 써주고 또 올렸어. 그러니까 많이 올라버리지. 강주소 했는데 강주소 안 오고, 저 전주소 실컷 담아. 강주는 폐쇄시켜버려.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인건비가 있잖아요. 조그만 건 해가 방 하나, 이제 둘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조그만 방에다 하나 설치해놨어. 그러니까 그것만 떼니까. 여러 개 때문에 이제 안 돼버리죠. 그러면 공탄 4개짜리를 집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400장은 좀 부족하지. 나가 한 1,300원을 들미는 것 같아. 원래 공식 가격 근데, 죽은 자고 드린 사람은 있잖아. 그 사람들은 또 틀리버려. 옛날에는 600원 쓰겠는데 800원 주고 드렸다니까. 전화리고 운반, 얌태까지는 800원까지 와. 운반했는데 또 200원 붙여줬어. 200원씩.
네, 판매상마다 좀 가격을 다르게 가지고 오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운송비가 더 붙으면서 네. 연탄 값이 오르는 걸 체감하고 계시다라는 얘기 좀 듣고 왔습니다. 네. 요즘에도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들의 경우에는 기름이나 또 연탄 보일러를 아직도 꽤나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찾아갔던 집도요 언덕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여수에 있는 네, 맞습니다. 가구였죠? 네, 그러니까 집 아래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요. 근데 이 좁은 골목으로 해서 집까지는 배관을 설치 못해서 도시가스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더라도요 워낙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대체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연탄 보일러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가까이에 그러니까 지역 광주 전남의 연탄 공장이 좀 없어지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소비자만큼이나 연탄을 판매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연탄을 들여오는 네. 그 분들의 고심도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요 운송하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에 따른 운송비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들게 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여수에서 가장 가깝다는 전주 공장이요 2시간 40분이 걸린대요. 이게 편도입니다. 네. 네, 운전 시간만 왕복 6시간 가까이 되고요. 또 공장 도착해서 연탄 싣고 운반하는데 걸리는 시간 거의 8시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그만큼 제품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것도 어렵게 되는데요. 이 배송하는 도중에 파손되는 이 연탄은 다시 교환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어서 이 다 판매체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를 하면서 장거리 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파손되는 깨지는 연탄들이 그렇죠. 종종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런 것조차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교환이 그렇죠. 이걸 고스란히 판매처가 또 그 손해를 안아야 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뭐 광주도 멀었는데 이제 전주, 경주까지 더 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송비가 오른 만큼 연탄 가격도 올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걱정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수에서 연탄 판매처를 하고 있는 최육남 씨 인터뷰입니다. 광주로 왔다 갔다 했죠. 재작년 11월까지인가 최종적으로 다녔죠. 경주 연탄을 불러가지고 25톤짜리로 이제 여기 다 장소를 마련해 갖고 싣고 오면은 연탄값대로 주고 25톤짜리로 실어다 주는 운임은 또 별도로 줘야 되거든요. 금전적으로 따지면 타산이 안 맞고 또 연탄 파탄을 바꾸고 매일 그래야 되는데 뭐 매일 또 모다 갖고 보내놓으면 보내도 안 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이제 전주 연탄 공장까지 딱 2시간 40분 걸리더만요. 그러니까 연탄 한 장에 1,400원 정도 그 정도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그래 안 주거든요. 손해지요. 그리 남는 거이 없지요. 네, 단순히 이게 거리가 멀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안고 있어서 결국에는 연탄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쿠폰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요. 가구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2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지원하는데 연탄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사용에도 소비가 가능합니다. 예. 또 연탄 쿠폰은요. 한 가구당 47만 2천 원의 그 쿠폰 지원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연탄 수급 안정 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 먼 거리에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물류비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한 가구당 9만 9천 원 지원비를 책정했습니다. 네.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겨울마다 걱정하는 이 난방 환경, 특히 연탄 이용하시는 가구의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YMCA 이야기들 나눠주시죠,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여수와이는 지금 회원 확장 운동, 후원 회원을 찾는 운동이 있어서 그 일주일 동안 바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그 서울에서 제가 뭐 단체 활동을 좀 2개를 해요. 전국적인 단체 에너지 시민연대 공동 대표인데 에너지 시민연대 신인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인사위원장까지 맡고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서울을 자주 갔고 최근에 올해 1년 4월 평가하면서 특히 이제 환경 영역이 이제 그동안에 환경부였는데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뀌면서 네. 좀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역사회에서 화학사고 문제가 좀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하고도 뭐 국회에서 여러 토론회까지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화학사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제도, 화학물질관리법 뭐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제도 개선 운동들을 하고 있어서 예. 일주일 동안 뭐 서울을 한 3번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쁘셨네요. 또 네네. 이번 한 주도. 김석 총장님. 네, 뭐 저는 그 오늘 주제인 그 장채열 선배에 대한 그 민주시민사회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망월동 묘지에까지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 묘지에까지 안장하는 데까지의 그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예. 사실은 이 어제 사무제를 끝으로 했던 민주시민사회 장내의 일정을 좀 마쳤습니다. 예. 마쳐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또는 그것을 해내느라고 일주일 내내 너무 힘겨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예. 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꿈꾸는 자치 일꾼으로 불렸지만 정작 자신은 작은 돌멩이 하나라고 좀 불리고 싶었던 사람, 지역 시민운동의 거모 큰 별이었던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이사장께서 지난 9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사회단체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를 창립을 했고요. 또 순천만 갯벌 살리기, 여순사건 체록, 조례저수지 공원화, 또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등등 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또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에 늘 계셨던 분입니다. 이 분이 떠나시면서 지역의 시민운동,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계승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 장채열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께서 이 지역사회와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김석 총장님. 저에게 먼저. 예. 네, 일단 고 장채열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사연이라고 하죠. 이 동사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한시민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국회 부의장이신 이하경 국회의원과 장채열 선배 그리고 순천의 몇몇 선배들이 그 민주화운동 이후에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동사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이 동사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7년 이전 민주화운동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순천만 예. 그리고 조례 호수공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시민운동을 통해서 보존하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만 놓고 보더라도 뭐 환경보호 뭐 이런 정도만 있던 구호였는데 예. 그것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또 그것을 끝내 이제 이뤄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어떤 이런 활동을 했던 시작점이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장채열 이사장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청년들하고 마을 활동가들하고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네. 골목에서 막걸리 마당을 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말로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래서 청년들과 마지막 어떤 활동들을 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도시가 생태수도 순천이잖아요. 생태수도 순천에 살고 있는 순천 시민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가정 내에서 플라스틱 수세미가 아니라 천연 수세미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천연 수세미를 공급하는 활동과 수세미 재배 활동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런 활동을 하시다 가신 분이십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좀 함께 활동을 해 오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가 87학번이거든요. 제가 이제 순천대학교 87학번인데 제가 3월부터 이제 학생운동을 입학과 동시에 이제 학생운동을 진행했었는데 당시 이제 YMCA가 깊이 관여를 지역 대학와의 운동을 하면서 예.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제가 장채열 선배를 처음으로 좀 봤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최열이 형 혹은 장채열 소장님이 저는 이사장보다는 소장님이 더 가까운 용어인데 장 소장이라고 네. 어른들은 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네, 연구 소장님이어서. 네네. 동사현 소장님 오랫동안 하셨고, 근데 전남대학교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81학번입니다. 그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학생 운동을 바로 입학과 동시에 하셨던 분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저보다도 먼저 여수 YMCA 사무총장을 했던 이상훈 사무총장님이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이분이 2학년으로서 바로 동아리 선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86년도 이후에 여수나 순천으로 정착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평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86년, 87년을 통해서 여수와 순천에 또 87년도부터는 순천에서 이제 평생을 정착하신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저도 기억이 하도 많습니다. 1학년 때부터 같이 활동을 그분은 이제 민천과 순천 YMCA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학생 운동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평화 통일 운동을 저 기억이 나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저희들이 평화와 통일 운동을 해 나갈 때 밖에서 민주청년회 회장도 하시고 또 순천 YMCA를 활동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랑 같이 기획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국 시민학생들이 평화통일학교를 같이 학생들이랑 기획하면서 당시 이제 우리 사회가 원했던 민주주의와 또 평화와 통일운동을 80년대에는 꾸준하게 좀 해오셨던 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이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운동을 했던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네. 많은 분들이 노동운동이나 또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에 투신이라 그러죠. 평생이 자기 삶을 해왔던 운동가로서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장채열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예. 이러면서 이분은 1989년도에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처음에는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연구소를 이하경 현재 국회 부회장님하고 같이 만드시면서 예. 여전히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자치나 환경 문제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운동 특히 이제 시의회라든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내셨던 분인데 예. 특히 저는 이제 이분하고 관계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네. 1989년 동사연이 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했던 중요한 사업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특히 이제 당시 이제 생존자분들입니다.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녹취하는 겁니다. 체록 작업. 네네. 예. 89년과 90년이라면 시펄은 군사 정권의 흐름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이라서 동부지역 사회연구소도 여순 사건 녹취 체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순천대학교 학생회 예. 순천대학교 학생운동권들이 그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 20여 명의 학생들이 구례와 광양과 순천과 여수를 다니면서 그나마 생존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녹음을 따서 직접 만들었던 그러면서 A4 용지 80페이지 정도 되는 녹취록을 만들어서 여순 사건을 진실을 밝히려는 운동을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님하고 같이 해나갔던 건데 네, 40년 전에 이미 그거를 시작하셨던 했습니다. 분이 이것을 정리했던 것들이 자료들이 현재 여수에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라든가 학계에서 이 녹취로 했던 당시 저희는 이 책을 한 20권 정도 제본을 했는데 네. 이 책 걸리면 국가보안법이다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녹취를 해서 책으로 만들고 이 책도 굉장히 보통 우리가 금서처럼 여기면서 대외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학계에서는 이 자료가 지금도 귀중한 예. 자료 쓰였는데 이것을 그러게도 주도했던 당연히, 분이 예. 장채열 소장님이셨습니다. 소장님이셨어요. 학생들을 가지고 차에 태워서 학생들을 가지다뇨.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 학생회에서는 학술부에서 참여해서 예. 주도해서 학생들이 직접 녹취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당시 뭐 시간이 남는 사람은 학생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동안 녹취를 했던 이 귀중한 자료들이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토대가 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후에 이걸 저희가 또 하려니까 이게 남아 그렇죠. 계신 분들도 많이 또 또 고령이 되시고 힘듦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때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예.
지금은 벌써 3, 40년이 돌아가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그나마 우리가 그러니까요. 한 60여 명 송유라 아나운서가 그 이번에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많이 그, 느꼈거든요. 많이 느끼셨죠. 예. 예. 근데 어떻든 그래요, 이분이 지역 사회에서 평화와 통일 운동으로 시작해서 특히 노동 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아픔을 챙기면서 지역 사회 자치 운동 여러 가지 흐름에 있어서 전남 동북권 지역에 중요한 씨앗의 역할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씨앗의 역할을 또 씨앗을 뿌려주신 분이 이분이다. 남아있는 시민사회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이 장채열식의 시민운동을 계승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에 좀 가치를 둬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김석 총장님? 일단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한 현장의 사람이었고 김민기 선생님처럼 거의 뒤끝의 삶을 사셨습니다. 앞장서지 않고 자리를 탐하지 않고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순천만 갯벌을 살려서 결국은 람사르 습지로 만들게 됐고 조리저수지 매립을 반대해서 결국은 호수공원화 반대까지는 쉬운데 호수공원화까지는 어렵거든요. 거기까지 여순 사건 지금 특별법 만들어졌지만 여순 사건 체록을 하는데 그 시작점이었고 도시재생 로컬푸드 생태문화로 순천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부터 각광을 많이 받잖아요. 그 운동 역시 이 장채열 선배가 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면 보통 이제 천막 농성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나운서님. 예. 근데 이제 이분은 농성은 너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니 천목 포럼이라고 하자. 천막 포럼. 예.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서 그 천목 포럼을 통해서 거기서 붕어빵도 굽고 풍선도 불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공직자부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대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화산경마장 입점 저지 반대 운동할 때인데 저랑 같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엄청난 그 카르텔에 있는 가운데서 추진되는 일이었고 결국은 거의 10년 가까이 마무리가 됐는데 심지어 이 화산경마장을 추진하는 사람들하고도 끝까지 대화를 하고 천막을 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채열 선배를 천막 거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요.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고 곳곳에서 천막 치고 막걸리 마당을 열어서 투쟁과 농성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또는 주장으로 좀 완충되게 그렇게 만드는 분이셨고 그래서 네. 이분이 남겨준 말이 이겁니다. 참여하면 바뀝니다라는 말. 이 비문에 적혀 있는데요. 시민의 힘을 믿고 참여자치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들은 이 장채열 선배가 남겨준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잘 남겨질 수 있도록 후배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참 이번에 민주시민사회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우리는 가까운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뭔가 어려울 때 물어보는 굉장히 좀 상담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산이었습니다. 너무 큰 산. 그래서 전남대학교 선배 그 81학번 선배들 하는 말이 있으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81학번들은 다 거의 죽음을 어깨에 지고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있었던 80년 5월 5.18 광주민주항쟁을 고3이나 고등학교 때 겪었던 전남대학교 고등학생들은 교실 안에 이렇게 국화가 다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결국은 학생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처럼 다가온 것이었고 네. 근데 그 숙명처럼 다가온 학생운동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현장까지 있었던 사람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어서 우리도 우리지만 전남대학교 민주동호회에서도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니까 참여하면 바뀝니다. 이 상생과 연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로 네, 거버넌스를 굉장히 예, 중요하게 여기셨던 여기서 최근에까지는. 분인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네. 이 장채열식 시민운동 계승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좀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장채열 소장님이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90년대 지역 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방향을 좀 틀었던 것이 동네와 마을입니다. 다른 전국적 현안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동네와 마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영역에서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 개념을 가졌는데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예. 리우 환경선언이 있었잖아요. 이 영향을 또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분도 장채열 소장님이었습니다. 이 리우 환경선언 이후에
그러면 여수와 순천에서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지역 아젠다라는 아젠다 21이라는 운동의 개념을 가장 먼저 고민했던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예. 요 영향이 그린 순천 21이나 또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 협의회 뭐 이런 다양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민간 산학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 그럼 지역사회 환경과 생태와 그리고 산업과 경제, 교통과 주거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50년, 100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는 운동적 고민을 예. 당시 제가 여수 YMCA 95년도에 제가 여수 YMCA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도 당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예. 지역사회 다양한 좀 바람을 넣어줬던 흐름인데요. 이것은 아마 그분의 성격 스타일이 예. 자기의 주의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들을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그죠? 자기 이야기는 작게 하되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고 가만히 듣고 취합하는 성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거부감이 없어요.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고 또 화를 그렇게 잘 안 나셔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도덕한 정권이나 뭐 권력 있는 자에게는 엄청난 화를 내지만 예.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차분한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들을 최대한 발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품 있는 인품이 있는 분이라서 지역사회에서 아마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순천과 여수에서 가장 먼저 퍼뜨리고 또 그러한 체계로 사회운동이 시민사회운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잡아줬던 분이 장채열 소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네와 마을에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또 그들의 바람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좀 더 도시를 재편하는 또 운동을 재편하는 역할들이 아마 장채열 선배님의 이런 영향인데 저도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어떻든 장채열 선배의 상과 또 운동의 방식들을 따라 배우려고 많이 좀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과 거리를 두고 늘 현장을 선택했다라는 글귀도 이 장채열 선생의 인생을 좀 표현하는 한 구절인 것 같던데요. 지금 그렇다면 지역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 또 주민자치에 대한 진단 또한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위태롭다, 침체기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 총장님. 일단 뭐 위기라기보다는 조금 사람이 없는 문제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것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 그 조례 호수공원에서 노제를 했을 때 예. 그 현 시장과 전 시장이 노제에 참여를 했어요. 예. 굉장히 대립했던 문제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할 수 있었고 또 그 전 시장도 그 굉장히 뭐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같이 의견도 나누고 막 이랬다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주셨던 질문처럼 이 남겨진 이 그 유지를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위해서 어떻게 잘 해낼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조금 많이 거버넌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거버넌스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순천 곳곳에서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일을 놓고 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일단 법제화 운동부터 추진하면서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마을 활동가들이 또는 주민자치회 활동가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위상에 맞게끔 정말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남겨줘야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더 이상 활동가들이 잊혀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결심을 합니다. 조례 호수공원을 그리고 순천만을 거닐 수 있었던 우리에게 그 낭만적인 걸 선물을 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어느 한 자리에는 그런 기억하는 곳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주민자치법제와 같은 대안에 대한 말씀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 진단도 해주시죠. 네, 그렇죠. 어떻든 그 장채열 소장이 살아왔던 족적이 이제 풀뿌리 동네와 마을에서부터 어제를 만들고 그 어제는 정치의 영역이 네. 제도화시켜내고 예산을 분배해서 정책화하는 과정이 바로 장채열 그 선배가 살아왔던 아마 자기가 살고자 했던 우리 모두가 살고자 했던 자체의 모습인데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러려면은 장채열 선배가 살아오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내용들을 해결하는 방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요한 지역의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는 주민 투표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방 정부에서는 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문제를 발생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예산과 정책과 제도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들을 계속 주장했던 분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영역은 마을과 동네에서 나왔던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좀 법제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하자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 하자는 일이 5년, 10년 후에는 지역사회에 그 문제를 풀지 않았을 경우는 엄청나게 재앙과도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네와 마을에서부터 시민들 스스로가 자치의 흐름의 주체로 서기 위한 좀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을 내다봐야 할 지역의 미래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주민자치로 이루어내야 할 의제들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김석 총장님. 일단 뭐 지방선거 안에서의 주민자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들이. 그런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과 골목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약화하고 의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꿈꾸는 자치일꾼 장채열 민주시민사회 장례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이런 활동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좀 기록이 남겨지는 장소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YMCA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장채열 선배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주화 운동, 시민 운동사를 기록하고 자료화할 수 있는 장소들이 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하고 좀 진지하게 토론해서 내년 그 지방선거에 지역의 소중한 일꾼들이 좀 잊혀지지 않기 위한 장소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모하자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내용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장채열 소장님께서 삶의 꿈으로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도시계획과 또 뭐 토지개발의 문제, 또 생태와 자연환경의 보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대중교통의 변화들,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좀 자기 마을과 동네, 또 자기 지역, 여수, 순천, 광양, 뭐 구례, 곡성 등 다양한 지역에 맞는 의제들을 잘 좀 공약화, 정책화해서 뭐 정치에 나오는, 지방선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좀 공약들을 자기의 제1의 공약으로 받아 안는 과정이 중요하고, 장채열 소장님 삶도 있지만 5년 전에 우리가 리틀 장채열이라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셨어, 순천에요. 통일 인권 운동가였던 정영섭 그 뭐 활동가도 5년 전에 장채열 선배와 비슷한 질병으로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저보다도 한 살이 더 많으니까 86학번 선배신데, 이렇듯 우리 주위에 보면 평생을 통일과 인권, 자치와 환경을 위해서 살아갔던, 또 언론과 교육을 통해서 살아갔던 활동가들이나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소리 소문 없이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후배들이 이렇게 챙기기도 한데, 이들이 가져왔던 지역사회 다양한 운동사적 자료들을, 특히 MBC도 노동조합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사회운동, 자기의 개인의 아니보다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공익적 활동을 해왔던 이 사회운동가들의 상과 또 여러 가지 족적들을 잘 기록해서 남겨서 또 사회학자들이나 또 지역의 후배
로서 다양한 사회 운동을 해 가려는 사람들한테 좋은 교과서적 교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아마 지방선거에서 이런 분들의 좀 기록도 특히 이제 사회복지 포함해서요. 예. 다양한 사회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의 상과 내용도 기록해 보면 100년 이후에는 이분이 지역 사회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기록 남기는 것도 좀 정치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하는 공략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14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늘은 맑고 또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 추위가 시작됩니다.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그친다고 하니까요. 추위 대비 미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